서울 패션위크의 화려한 조명이 런웨이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만 무대 뒤편 백스테이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모델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스태프들의 다급한 외침, 헤어스프레이 냄새와 뜨거운 조명의 열기가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아우름 패션그룹 이벤트 기획팀의 한서연은 차분함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톱모델 레이나의 의상을 최종 점검하는 중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레이나가 입을 드레스는 아우름의 수석 디자이너가 몇 달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으로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밝혀 있어 조명을 받을 때마다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서연은 드레스의 마지막 매무새를 확인하며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레이나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드레스의 등 부분을 고정하던 지퍼가 속절없이 터져버린 것이다. 순간 백스테이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최민준 이사의 격노한 목소리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피날레가 5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장난에 그는 이마에 핏대를 세운 채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최민준 이사는 능력보다는 아첨과 권모술수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로 자신의 실수는 어떻게든 부하 직원의 탓으로 돌리는데 능숙했다. 그는 터진 지퍼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더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매서운 눈길은 곧바로 한서연에게 꽂혔다. 한서연 씨, 이 의상 최종 책임자. 당신 아니었나?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사실 그 드레스의 지퍼는 최 이사가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저가의 부자재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최민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외쳤다. 수많은 스태프들과 모델들, 그리고 막 백스테이지 상황을 취재하러 들어온 기자들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주목했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지.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직접 보여봐.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최민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잔인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최민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속삭이듯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입고 있는 그 유니폼, 아우름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지. 자격 없는 당신이 입고 있을 옷이 아니야. 여기서 벗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으라니.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몇몇 동료들이 그녀를 위해 나서려 했지만 최민준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울면서 애원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오히려 그를 바라보는 최민준이 순간적으로 움찔할 정도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심이 동시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굴욕, 이 모멸감. 그녀는 오늘의 이 순간을 뼈에 새기기로 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이, 그리고 최민준의 저 오만한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유니폼 재킷의 첫 번째 단추에 가져갔다. 그녀의 손길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하고 절도 있어서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최민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갔고 주변의 술렁임은 더욱 커져갔다.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재킷이 그녀의 어깨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블라우스의 단추에도 손을 뻗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거대한 청사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최민준, 당신은 지금 나를 짓밟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오늘 무너뜨린 것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치욕은 머지않아 수천 배의 이자를 붙여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단추를 풀며 속으로 맹세했다. 그 맹세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예상대로 그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갔다. 아우름 패션위크, 피날레 대참사, 직원 하나의 실수가 초래한 국제적 망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관련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여론은 아우름 그룹의 위기 관리 능력을 비판했고 동시에 모든 책임의 화살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능하고 부주의한 사원의 대명사가 되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자인 한서연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최민준 이사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뼈아픈 실수였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련한 경영인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의 눈에 한서연은 이미 과거의 인물, 자신의 성공 가도에 깔린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한서연은 세상의 소란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기사나 악성 댓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아우름 그룹의 지난 5년간의 공급망 데이터와 협력업체 리스트, 그리고 복잡한 회계 자료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 그날의 치욕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성을 깨웠다. 평범한 직원으로 살아가며 있고 있던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재벌가의 딸로서 받아온 혹독한 교육과 날카로운 직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최민준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아우름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비리의 일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그녀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기획팀의 박진우 부장이었다. 그는 회사 내에서 몇 안 되는 강직한 인물로 실력은 출중하지만 정치적인 수완이 없어 늘 최민준 같은 인물들에게 밀려나곤 했다. 서연은 그가 보낸 잠시 조용히 뵐 수 있을까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답장을 보냈다. 그녀에게는 내부의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카페였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박진우 부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서연 씨.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최민준 이사의 전횡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저항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박 부장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고뇌를 이해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장님, 사과는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최민준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이유가 단순히 그날의 실수를 덮기 위함이 아닐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했다. 더 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연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진우 부장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막연하게 최 이사의 비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서연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서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돕겠습니다. 정직 처분 때문에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울 테니 내가 한서연 씨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두 사람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문제의 드레스에 사용된 부자재였다. 서연의 기억에 따르면 최 이사는 유독 그 드레스의 크리스털과 지퍼를 특정 업체에서 납품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부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의 구매 기록과 물류 데이터를 몰래 빼내 서연에게 전달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탈리아의 명품 부자재 업체로부터 최고급 지퍼를 정상적으로 수입했고 대금 또한 정확하게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완벽함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이탈리아에서 부자재가 항공 운송된 날짜와 국내 물류 창고에 입고된 날짜 사이에 하루의 공백이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최 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의 한 무명업체 J텍스타일로부터 정체불명의 상자들이 같은 물류 창고에 입고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두 기록은 서로 다른 문서에 교묘하게 분리되어 있었지만 날짜와 시간을 대조하자 의심스러운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최민준이 값비싼 수입 부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실제로는 값싼 국산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차액을 횡령했다는 가설이 구체적인 증거의 실마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날 드레스의 지퍼가 터져버린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필연이었다. 최민준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였던 것이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 속 두 개의 문서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한서영과 박진우 부장은 마주 앉아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두 개의 문서를 비교하고 있었다.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발송된 최고급 부자재의 항공 운송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체불명의 국내 업체 J 텍스타일의 물류 창고 입고 기록이었다. 명백히 다른 두 거래였지만 그 사이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었다. 최민준의 탐욕이 남긴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박 부장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 이사는 분명히 우연의 일치라고 발뺌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법적으로 회사 자료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공격해올 수도 있어요. 그의 우려는 타당했다. 최민주는 그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이골이 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정확히 노려야 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부 감사가 필요해요. 아주 갑작스럽고 철저한 감사 말입니다. 박 부장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부 감사라니요. 최 이사의 권력이면 감사팀도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었을 겁니다.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우리를 쳐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우름 그룹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가 말하는 감사는 최민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감사팀이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김 변호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집안, 즉 한태웅 회장의 일을 오랫동안 처리해온 충직한 법률 대리인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아우름 그룹 자재 공급망 관련 비리 정황, 독립감사위원회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공식 감사를 요청해 주십시오. 증거, 자료, 첨부. 그녀는 박 부장에게서 받은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함께 전송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연결고리였다. 며칠 뒤 아우름 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회장 직속의 독립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긴급 승인을 받아 자재 공급 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보해왔기 때문이었다. 평소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다. 외부 회계법인 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팀이 파견되었고, 그들에게는 모든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과 관련자, 소환 권한까지 주어졌다. 최민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지만 회장 직속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수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김 부장을 불러들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꼴이 잡힐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맞춰놨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감사팀 놈들 동태를 똑똑히 감시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놈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는 이번 감사가 그저 운 나쁘게 걸린 불시 점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감사는 시작되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의 감사팀 직원들이 자재 공급 부서 사무실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서 직원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얼어붙었고, 박진우 부장만이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서연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감사팀 J 텍스타일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감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최민준의 예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감사팀은 마침내 작지만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불일치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다는 부자재의 항공 운송비가 다른 분기의 동일 품목보다 미세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제이텍스타일의 물품이 입고되던 날의 창고 보관료 정산 내역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다. 각각은 사소한 행정착오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발견되자 의심스러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감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몇 가지 회계 처리상의 미비점 발견, 개선 요망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 최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시 자신의 방어벽은 완벽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물밑의 흐름은 전혀 달랐다. 비공식 보고서는 몇몇 고위 임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부서에서 왜 이렇게 자잘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권력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최민주는 그제야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불시 점검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설마 그 계집애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정직당한 일개 사원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그는 다급하게 김 부장을 다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여유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 부장, 당장 제이텍스타일과의 모든 거래 기록, 서류 원본, 컴퓨터 파일까지 전부 파기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창고에 남아있는 저가 부자재들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폐기 처리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예상했던 그대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통해 박 부장의 긴급 메시지를 확인한 한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최 이사, 증거 인멸 지시. 김 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최민주는 스스로 덧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벽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제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다음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최민준의 사무실 공기는 그가 내뿜는 초조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쉴 새 없이 서성였다. 단순한 사고로 치부했던 일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제 끔찍한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으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틀림없이 한서연이 있다고 단정했지만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꾸몄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한서연은 박진우 부장과 함께 또 다른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최 이사는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겠죠.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박 부장에게
자신이 방금 만든 가짜 서류를 보여주었다. 루체 패브릭, 루스 패브리크이라는 이름의 유령 공급업체였다.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사업자 등록증, 납품 계약서 초안, 심지어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이메일까지. 누가 보더라도 실제하는 회사처럼 보였다. 이 루체 패브릭은 최 이사가 제이 텍스타일 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한 또 다른 비밀업체입니다. 이 정보를 최 이사의 신복인 김 부장에게 흘릴 겁니다. 그는 공을 세우기 위해 혹은 불안감 때문에 분명히 이 유령 회사에 접촉을 시도할 겁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서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박진우 부장은 서연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그녀의 지시대로 다음 날 아침 루체 패브릭 관련 서류를 자신의 책상 위에 마치 실수로 놓고 온 것처럼 연출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도 박 부장을 감시하던 김 부장은 그 서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미끼를 문 것이다. 그날 오후 김 부장은 공중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해 루체 패브릭의 가짜 연락처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모든 통신 기록은 서연이 미리 고용해둔 IT 보안 전문가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충실한 개가 스스로 범죄의 증거를 남기고 있는 셈이었다. 서연은 그 화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동시에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비리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꿈과 인생까지 짓밟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디자이너 이지은. 이지은은 한때 아우름 그룹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인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그녀는 2년 전 자신의 졸업 작품 디자인을 최민준에게 통째로 도둑맞고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나야 했다. 최민준은 그녀의 디자인으로 그의 최고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업계에서 매장당한 채 작은 작업실에서 홀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먼지 쌓인 작업실에서 그녀를 만난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지은 씨, 최민준 이사에게 빼앗긴 당신의 꿈을 되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처음 이지은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패션쇼에서 자신이 겪었던 굴욕적인 사건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최민준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설득에 이지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을 눈물과 함께 터뜨렸다. 한편 서연의 세 번째 공격도 시작되었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아우름 그룹의 명품 라인 제품들이 광고하는 최고급 소재와는 달리 최근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자는 냄새를 맡았다. 그는 끈질기게 취재를 시작했고 곧 패션위크에서 터졌던 드레스 지퍼 파손 사건과 최근의 소비자 불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냈다.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아우름의 품질과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회사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최민준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미칠 지경이었다. 내부 감사, 정체불명의 제보자,
그리고 이제는 언론까지.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포위된 성 안의 장수처럼 고립되어 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서연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서연의 작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의 강물 속에서 그녀의 방은 마치 외로운 섬처럼 고요했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푹신한 소파나 커다란 텔레비전 대신 방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팅된 넓은 책상이 주인을 닮아 있었다. 이곳은 아우름 그룹의 평범한 직원 한서연의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책장에 꽂힌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대학 시절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선물한 책이었다. 책의 첫 장에는 힘 있는 필체로 쓰인 아버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힘은 그것을 다룰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내 스스로 그 자격을 증명해 보아라. 그녀의 손가락이 희미해진 잉크 자국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모든 것은 그날 아버지와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제 막 해외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 아우름 그룹의 창업주 한태웅 회장의 거대한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한 회장은 한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인이었지만 딸 앞에서는 그저 엄격하고 속 깊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갓 20살을 넘긴 딸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서연아, 너는 아우름의 주인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아우름을 이끌고 싶은 것이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상속자로서 편안한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험난한 길을 택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제국을 물려받는 공주가 아니라 제 손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대답을 들은 한태웅 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의 성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렇게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배경을 지우고 아우름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아무도 그녀가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썼고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을 설득했으며 동료들과 부대끼며 현장을 배웠다. 그녀는 아버지가 던져준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며 아우름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최민준 같은 암적인 존재가 회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도 말이다. 한편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우름 그룹 회장실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한태웅 회장은 자신의 충직한 비서실장인 윤이사로부터 방금 올라온 비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서울 패션위크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딸이 겪어야 했던 굴욕적인 순간이 담긴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한 회장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최민준 이사. 그자가 어떤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와 연결된 모든 인물과 자금 흐름을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윤 이사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즉시 대답했다. 이미 착수했습니다. 회장님. 한태웅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장이라도 최민준의 목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최민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딸, 한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치러내야 할 전쟁이었다. 그녀가 미래의 아우름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그는 침묵을 지키며 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다만 그 싸움이 불공평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깊은 부성애였다. 다시 서연의 오피스텔. 그녀는 군주론을 책장에 다시 꽂았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최민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제2 텍스타일과의 비자금 거래 내역, 김 부장의 통화 기록, 그리고 디자이너 이지은의 피 맺힌 증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가격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최민주는 거의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밤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일개 말단 사원에게 자신의 완벽한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싹은 더 자라기 전에 잘라내야 했다. 그는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IT 부서에 자기 사람을 시켜 한서연이 회사의 기밀 디자인을 경쟁사인 라비앙 모드에 유출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 그녀의 개인 이메일 주소와 매우 유사한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라비앙 모드 측 디자이너와 여러 차례 기밀 자료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그녀의 계좌로 라비앙 모드에서 거액의 돈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서까지 만들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칼끝처럼 겨눠지고 있었다. 며칠 뒤 정직 상태에 있던 한서연은 회사로부터 비공식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소는 본사 회의실이 아닌 외부의 한적한 호텔 세미나실이었다. 처음부터 공정한 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그녀가 세미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최민준을 필두로 그의 충실한 신복 몇몇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재판관처럼 오만하고 냉혹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최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한서연 씨, 당신의 파렴치한 배신 행위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었나? 그는 서연이 당황하며 울먹이거나 적어도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의자를 끌어당겨 그들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최민주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준비한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이메일과 송금 내역서를 하나씩 제시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이 증거들이 보이나 당신은 회사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넘기고 다음 시즌의 핵심 디자인을 통째로 경쟁사에 넘겼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임원들도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그녀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 당장 사실대로 굴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거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서연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마치 흥미로운 소설을 읽는 듯한 표정으로 차분히 검토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기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마침내 모든 서류를 다 읽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첫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사님, 이 이메일의 발신 IP 주소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최민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IP 주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메일 서버 기록을 확인하면 이 가짜 계정이 생성되고 메일이 발송된 곳이 바로 아우룸 그룹 본사 근처의 PC방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에 최민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인 송금 내역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서, 라비앙 모드에서 제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 내역서에 찍힌 은행 코드와 제 실제 주거래 은행의 코드가 다릅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증거를 만드셨군요. 너무 서두르셨나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마저 묻어났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편에 서서 그녀를 맹비난하던 임원들의 입이 하나둘씩 닫혔다. 최민준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궤변은 그만둬. 네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겁에 질린 동물이 내지르는 필사적인 비명에 가까웠다. 서연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사님,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굴욕, 이제부터 천천히 되돌려 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승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징계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한서연의 그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비리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니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게, 하찮게 여겼던 벌레에게 역으로 물어뜯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려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던 임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고, 그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부하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권력이라는 성벽에 기생하던 이들은 성벽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자 가장 먼저 쥐새끼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뿐이었다. 그 시각 한서연의 오피스텔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전쟁 지휘 본부처럼 분주했다. 박진우 부장과 디자이너 이지은, 그리고 서연이 고용한 IT 전문가까지 모두 모여 최종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악을 단죄하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낸 칼날이었다. 파일의 첫 장은 패션쇼에서 터져버린 드레스 지퍼의 성분 분석표로 시작되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이 아닌 값싼 중국산 합금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다음으로는 제이 텍스타일과 유령 회사 루체 패브릭을 통해 수년간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회계 자료가 이어졌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어떻게 최민준의 차명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부장이 유령 회사에 연락하며 남긴 통화 기록과 IP 추적 자료는 그들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은 이지은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눈물 어린 증언들로 채워졌다. 이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을 어떻게 빼앗겼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녹음했다. 최민준의 압박에 못 이겨 공급 서류를 조작해야만 했던 자재 부서의 한 젊은 직원도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자신의 증언을 보태왔다. 서연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엮었다. 그의 범죄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폭력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서연은 조용히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마지막 수를 둘 차례였다. 그녀는 최민준을 단순히 회사에서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를 비호하던 부패한 권력의 고리까지 함께 끊어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들 중에는 최민준의 편도, 그리고 이 모든 싸움에 무관심한 방관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통해 오랫동안 최민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우려를 표해왔던 중립 성향의 이사 2명을 골라냈다. 한 명은 창업 초기부터 한태웅 회장을 보좌해온 원로 임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해외 투자 자본을 대표하는 냉철한 금융 전문가였다. 그들은 아우름의 진정한 가치와 장기적인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었다. 서연은 전체 증거 파일이 아닌 핵심 내용만을 요약한 보고서를 만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며칠 뒤 김 변호사는 서울의 한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 별실에서 원로 임원인 강 이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한 번쯤 깊이 읽어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강 이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최민준의 비리 내용은 그가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추악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금융 전문가 임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그가 신뢰하는 정보원이었다. 첨부된 파일에는 최민준의 횡령이 아우름 그룹의 주가와 신용 등급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에게 최민준은 이제 제거해야 할 명백한 리스크일 뿐이었다. 2명의 이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가오는 정기 이사회는 최민준의 축제가 아니라 그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아우름 그룹의 정기 이사회는
언제나처럼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위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에는 창업주인 한태웅 회장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최민준 이사는 한껏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실적을 발표하는 중이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자신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패션위크에서 있었던 작은 사고는 유능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완벽하게 수습했으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회사의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 이사들은 이미 그의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패션쇼 백스테이지에서 굴욕을 당하던 초라한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고든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차가운 지성이 번뜩이는 눈빛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표가 중단된 것에 대한 분노와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 나타난 것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보안팀은 뭘 하는 거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의 고함에 몇몇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려던 바로 그 찰나,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한태웅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만두어라. 그 아이는 내가 부른 손님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 직접 불렀다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회장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최민준의 옆, 모든 이사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께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아우름 그룹의 일개 직원이 아닌 이 그룹의 주주이자 한태웅 회장님의 딸 한서연으로 섰습니다. 그 말이 폭탄처럼 터져 나오는 순간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의 파도에 휩싸였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재벌가의 숨겨진 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버렸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한서연, 그가 벌레처럼 짓밟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아첨하며 비위를 맞추던 한태웅 회장의 딸이었다니. 강 이사와 박 이사만이 놀라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최민준의 화려한 실적 발표 자료가 사라지고 그녀가 준비한 파일의 첫 페이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최민준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고서. 그녀는 조목조목 감정의 동요 하나 없는 목소리로 그의 죄상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패션쇼 드레스의 지퍼였다. 스크린에는 지퍼의 성분 분석표와 함께 J텍스타일이라는 저가 업체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그녀는 최민준이 어떻게 최고급 부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값싼 불량품으로 바꿔치기 하여 차액을 횡령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다음 화면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그의 차명 계좌와 해외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펼쳐졌다. 최민주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음모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서연의 차가운 증거 제시 앞에 힘을 잃었다. 서연은 그의 발악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디자이너 이지은의 절규가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자신의 꿈을 도둑맞은 한 젊은 디자이너의 피맺힌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몇몇 이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최민준이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이메일과 송금 내역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IP 주소의 오류와 은행 코드의 불일치를 정확하게 지적해냈다. 그녀는 발표를 마치며 이제는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최민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최민준 이사,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바로 당신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실적 보고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말이 서늘하게 회의실 공기를 가르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어떤 웅성거림도 작은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단 두 사람. 꼿꼿하게 서 있는 한서연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최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권력, 부, 명성,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구원의 동아줄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첨을 늘어놓던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처로울 정도로 절박했.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싸늘하게 외면하는 시선뿐이었다. 가장 먼저 배신의 칼을 꽂은 것은 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던 김 부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최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의 비겁한 외침을 시작으로 상황의 흐름을 눈치챈 다른 임원들도 썰물처럼 최민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와의 거리를 두며 저마다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어쩐지 최근 자재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다 했더니 이런 비리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이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
전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제의 동맹은 오늘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최민준이라는 가라앉는 배를 더욱 세차게 발로 차고 있었다. 그 추악한 배신이 난무하는 현장을 지켜보는 최민준의 눈에 마침내 절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석에 앉아 있는 한태웅 회장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거의 울부짖듯이 애원했다. 회장님, 제가 잠시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기여한 제공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을 바쳐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그가 한서연에게 가했던 오만하고 잔인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한태웅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최민준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이사회 전체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름은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자는 그가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다. 그의 선언은 최민준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다. 윤 이사, 지금 즉시 최민준 이사를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나온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도록 하게 단 하나의 비리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사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오직 그룹의 수장으로서 내리는 냉정한 결단이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아우름에 썩은 부위가 있다면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주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서연은 그의 초라한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자의 환희가 아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백스테이지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맹세를 지켜낸 것이다. 최민준 이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그의 제국이 무너진 후 아우름 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그동안 최 이사의 권력에 기생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임직원들은 한태웅 회장의 서슬퍼런 숙청 작업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룹 전체가 전면적인 내부 감사에 들어갔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몇 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숨을 죽인 채 회사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볼 뿐이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한서연의 존재는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다. 그녀가 회장에 숨겨진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단신으로 거대한 부패 권력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를 무능하다며 비웃었던 이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고, 그녀를 동정했던 이들은 이제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동료가 아니었다. 아우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 공식적인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한태웅 회장은 자신의 딸 한서연을 공석이 된 전략기획본부의 신임 본부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 자리에 앉은 낙하산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략과 용기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본부장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진우 부장을 기획팀 총괄 부장으로 승진시켰다. 박 부장은 처음에는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부장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아우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녀의 굳은 신뢰 앞에서 박 부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직책을 수락했다. 또한 그녀는 최민준에게 꿈을 빼앗겼던 디자이너 이지은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에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독립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아틀리에 H를 설립하고 그 책임자로 이지은을 임명했다. 이지은은 자신의 이름이 걸린 작업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딛고 마음껏 당신의 재능을 펼쳐 보이라며 격려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아우름이 이제부터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한서연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수직적인 보고 체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도입했다. 또한 모든 자재 공급과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2의 최민준이 나올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녀의 개혁은 때로는 기존 세력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쌀쌀한 가을밤이 찾아왔다. 한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전략기획본부장실에서 홀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그토록 굴욕을 당했던 패션쇼장도 저 불빛의 강물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최민준의 오만한 얼굴.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은 그녀에게 고통이나 분노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단단한 초석이 되어 있었다. 그날의 치욕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시련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에 안주하는 공주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왕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군주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이끌고 나가야 할 아우름 그룹의 미래, 그리고 그녀가 지켜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꿈의 무대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한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시작 앞에서 오는 결연한 다짐의 미소였다. 창밖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저 멀리 동쪽 하늘부터 새로운 아우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